나니까 8.1편 제11장에 해당된 신출한자가 다 설명이 됐는데요. 문장풀이를 아직 안 했어요. 자, 문장풀이를 하고 난 다음에요. 12장의 신출한자를 살펴보는데,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속담인가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저 논어 문장 같은 경우는 사실이 있죠. 뭐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모든 문장 자체가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시겠지만, 뭐 그 중에서도 인구 해자되는 문장이 있고 또 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문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분의 문장들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뭐 달리 생각하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요. 그러니까 문장도 신경 써서 살펴봐야 될 문장이 있고 뭐 그렇지 않은 문장도 있는 것 같은데, 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일단 좀 신경을 써서 문장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읽어보는데, 어떤 이가 체제의 설을 묻자 작게서 말씀하셨다. 모르겠소. 그렇게 공자께서 말씀했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로요. 그 설을 아는 자는 천하에 대해 아마도 여기에서 보는 것과 같을 것이요 하면서 그 손바닥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풀이해놨네요. 자, 문장 상황이요. 문장을 공간상으로 살펴보면은 공자하고 어떤 이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대화 내용이 체지설과 관련되어 있어요. 체제에 대한 설. 그 사항이 파악되는데, 저 체제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저 천자가 시주에 대해서 지낸 제사 아니에요? 앞문장도 한번 읽어볼까요? 앞문장도 작게서 말씀하셨다. 체제에 천자가 시주에게 지내는 제사에서 이미 강신례를 지내고 강신 울창주를 땅에 뿌리고 난 다음에 지나가면 나는 보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 풀이되어 있네요. 자, 이 문장하고 관련이 있어요. 지금 이게 체지설에 지금 대해서 지금 공자가 얘기했다고 했는데, 체가 천자가 지낸 제사란 말이에요. 천자. 그러면은 공간상황 관련돼서 지금 공자가 살았던 시대는 춘추시대 아니에요? 지금 춘추시대고, 춘추시대는 중국의 서주하고 동주하고 나눠질 때 동주 시대하고 관련돼 있죠. 통틀어서 주왕실인데 주나라가 있고, 그 주나라를 서주와 동주로 나누고, 동주를 다시 춘추시대하고 전국시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이 서주시대는 주왕실이 권위를 갖고 있던 시대지만, 이제 동주시대가 이제 주왕실이 권위를 갖고 있는데, 그래도 명맥유지는 하고 있었죠. 춘추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공자 살았던 시대까지만 해도 주왕실의 명맥이 유지됐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천자의 지위가 어느 정도 용이됐던 시인데, 천자의 지위가요. 근데 이제 정부시대 와서 이제 그 권위가 쇠퇴가 되면서요, 주왕실이 있는지 없는지 유야무야한 상태가 된 거 아니에요? 자, 이 시대에 지금 체제를 하고 체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체제. 이 시대의 체제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체제가 조금 전에 천자와 관련됐다고요. 천자. 그러면 이 춘추시대 공자가 살았고, 공자가 대사고를 52세인가 했어요. 52세. 공자가 52세였는데 나라 제사에 참여한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지위가 높을 때 이거 그러니까 대사고 정도 됐을 텐데, 그때는 너나라 전공 때예요. 너나라 전공 때. 너나라 전공 때인데, 이 너나라 전공 때 만약에 체제와 관련된 것 좀 앞에서도요, 그걸 강신하고 난 다음에 나는 보고 싶지 않은데 체제를 지냈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주왕실이요. 주왕실이 원래는
주무왕이 지금 주나를 만든 거 아니에요? 주무왕의 아버지가 주문왕이 되고 나중에 출중을 했겠죠. 주문왕이 되고 그 다음에 주무왕이 죽고 난 다음에 성왕이 들어서죠. 성왕이. 그런데 주무왕의 아우가 주공단 아니에요? 주공단? 네. 주공단? 이 주공단이 주무왕을 통해서 주나라를 세웠단 말이에요. 주나라를 세우면서 어떻게 돼요? 봉토를 받아가지고 봉토를 받은 나라가 그 노나라 아니에요. 그러죠? 네, 노나라인데 성왕을 보좌관이라고 노나라를 갖다가 다시 정작 다스린 사람은 주공의 아들 백금. 그렇죠. 백금이죠. 노공 백금이요. 백금이 이렇게 따랐어요. 백금. 노공 백금이 다스리는데 그 노공 백금이 그러니까 노나라의 개국군주나 마찬가지인데 쭉 내려오다가 전공까지 온 거이죠. 노나 전공까지. 그러잖아요? 네. 그럼 노나라 전공이 체제를 지금 지낸다고 치면은 시조한테 지내는 거니까 천자가 시조한테 지내는 제사라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시조로 거슬러 가면은 노공 백금에 이루고 거기에 시조인 주공단까지 이루고 주공단은 주문왕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주문왕이 이룬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조로 거슬러 주문왕인데 그래도 천자가 아니잖아. 네. 천자가 아니고 공이잖아. 공. 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은 제대로 지낼 수 없는데 너 성왕이 주문왕이 죽고 난 다음에 성왕이 작은 아버지죠. 네. 작은 아버지한테 지내도 된다고 한 거야 지금. 주공단의 아버지가 주문왕이니까 나한테는 할아버지지만 당신한테 아버지도 내내 같은 사람이니까 지내도 된다고 해서 지금 노나라 전국이 체제를 지르고 있다고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이야. 네. 근데 이게 예에 벗어나는 행동이야. 그렇죠. 예. 참남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앞에 문장에서 나는 보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여기서는 부질한 모르겠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이 같은 마인드인 것 같아요 지금. 같은 마인드. 자, 그 문장을 들어서 다시 살펴본데 문 그랬는데 혹자가 물었어요. 체지설 그랬는데 체제에 대한 설을 물었는데 설이 처음에는 의견이나 생각이라고 생각했다가 뒤에 보면은 지기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설을 아는 자는 이렇게 그 설을 알다라는 뜻으로 풀렸으니까 알다라는 의미와 연결시키려면은 의견이나 생각보다는 도리나 이치라고 생각한 것이 더 마땅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그걸 달리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요. 도리 같은 것은 뭐냐 마땅히 해야 될 바른 길을 말하는 거예요. 네. 체제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될 바른 길이 뭐냐 하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혹자가 그러니까 작게서 말씀하셨어요. 그 앞에서 나는 보고 싶지 않다 그 마인드 그대로 여기도 유지된 거죠. 네. 모르겠다 그렇게 일단 얘기하고 넘어갔어요. 그래놓고 나서 이제 덧붙였는데 지기설자 했는데 그 설을 갖다가 그러니까 그 뭐 도리나 이치를 아는 자 그랬는데 그 설을 아는 자를 갖다가 달리 풀이해보면 그 체제를 아는 자 그거 되는 거예요. 그 체제를 설이 체제와 관련돼 있으니까 그 체제에 관한 설을 아는 자 그랬는데 체제를 알고 제대로 지내는 자를 말하는 거이고 거기 자는 누굴까요? 누구를 말하냐? 설자 올 때 설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 체제를 아는 자는 기 설자였는데 이 자가 누구냐면요. 제가 봤을 때는 뒤에 나온 문장이 천하야 그렇게 했는데 천하를 다스린 사람이 누구예요? 천자요. 천자죠. 그게 천자를 말하는 거예요. 천자. 저는 천자라고 봐요. 이걸 다른 책들도 제가 한번 들여다봤는데 천자로 풀이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천자로 봐요. 그 천하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체제를 아는 자, 그 체제를 알고 제대로 지내는 자를 말하는데 이거 그대로 체제를 갖다가 그 기자 대신에 체제를 적용하면요. 근데 그 체제를 알고 체제라는 것은 재례를 말하는 거지 재례. 그 재례와 같은 예를 아는 왕, 아는 천자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예를 아는 사람이 제대로 천하를 다스린다 그 얘기인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천자로서 그 재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천하에 대해서도 천하에 대해서도요. 그 다음에 그 기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아마도 이렇게 풀을 해야 돼요. 아마도 여시요 보이는 것 같다 이거요. 그 다음에 저로 읽어야 돼. 저 모든 대자를 갖다가 저로 읽어야 돼요. 저는 어조사로 쓸 때 저는 지어의 줄임말이라고 써요. 뭐뭐에 대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마도 보는 것과 같은데 지어 저 사학인데 이사자면 이에서 보는 것과 같을 것이요. 그런데 호자는 그 기자하고 합쳐져 가지고 감탄을 할 때는 어조사로 쓴다고 봐야 돼요. 뭐뭐 아마도 뭐뭐 할 것이요 그렇게 풀이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아마도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에서 보는 것 같다는데 이것이 뭐냐면 뒤에 나오는 기장이에요. 기장. 기장. 이사자는 그 뒤에 나오는 손바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손바닥. 기장을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을 갖다가 가리켰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설자가 예를 알고 제사를 지는 사람이야 지금. 천자 예를 알고 제사를 지는 천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천자가 천하에 대해서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니게 될 거다 그렇게 지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자만이 이 체제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죠. 체제를 제대로 지는 사람은 천하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다 그 얘기야 지금. 네. 자, 제 설명이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기설자 지어 천하에 나오는 기설자가 제대로 예를 알고 천하를 다스리는 천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하니까 그러니까 천하를 갖다가 손바닥에 놓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지녔다 뭐 그런 얘기로 보인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8.1편 제12장이요. 신출한테 살펴보는데 맨 먼저 긴 기자가 나왔네요. 자, 기신신자는 두 개의 다소로 있는데 보일시자 오고요. 보일시자 오고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하죠? 헌이를 납신이라고 하고 또 뭐라고도 해요? 별신이라고도 하고 또 번개 지지로 나타내기도 하잖아. 자축이며 진사음이 신유수리. 그럼 몇째 신자예요? 아홉째 지지신자인가요? 아홉 번째네요. 지지신자. 아직까지 자, 그런데 여기에 납은 뭐이고 여기에 표다의 뜻은 뭐이고 아홉째 지시는 왜 쓰이냐 이거예요. 먼저 납부터 얘기해 보는데 이 납이 빠르다. 그렇죠. 납이 원래 이게 요골자의 15세기의 표기는 홍민정임 창제되면서 이제 한글로 이제 표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납신이었어요 원래 최초의 표기는. 그럼 납이 뭐냐 이거예요. 납이 원숭이를 뜻하는 옛말이에요. 원숭이를 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원숭이를 뜻하는 글자가 원숭이 원자가 있잖아요. 이 원숭이 원자가 옛날에 표기가 납 원자였어요. 납 원자.
15세기의 표기가. 예. 옛날 사람 원숭이는 한자어인데 한자어 관련이 되는데 요 원숭이라는 말은 우리말에서 언제 등장하면 19세기에 등장해요. 1800년대 19세기에 등장한 말이에요. 이게요. 문헌에서 원숭이라는 말이 언제 나오는지 그거 언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원숭이와 관련된 말은 19세기에 등장하고 그 이전에는 원숭이라는 말이 없었던 거야. 근데 옛날에는 이걸 원숭이 대신 나비라고 했는데 그럼 나비 뭐이냐? 이 나비와 관련돼 가지고 나온 말 가운데 나비라든지 뭐 그런데 오늘날 고양이를 나비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나풀거리면서 잘 재빠르게 움직인다는 의미와 관련돼서 나비와 같이 이게 원숭이가 나무에서 막 나무로 막 재빠르게 움직이니까 나비라는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나비하고 통하는 말인데 고양이도 나비라고 하니까 재빠르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 재빠르게 움직이니까 그대로 오면서 재빠르다의 행사에는 젠나비라고 했어요. 젠납 이게요. 이제 옛날에는 뭐 이런 식으로 팩인데 이제 그게 이제 재빠르다 이게 제가 재빠르다의 제 형사 형태로인데 젠납에다 나중에 명사형 점사 이를 붙여요. 그래서 젠납이 그것이 또 이 몸이 하나 빠지면서 잔납이 이런 식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이해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해에 태어난 사람을 띠가 뭐냐 그러면 난 잔나비 띠야 하는 사람들이 그 잔나비가 바로 이거예요. 그 잔나비가 젠나비에서 이 몸 하나 빠진다는데 그 젠나비는 원래는 나비에다가 재다른 뜻에 재빠르다 뜻에다가 명사인 점사 이를 붙여가지고 이루어진 말에서 오늘날 잔나비가 되는데 원래는 그냥 나비라고만 불렀다니까요. 그 나비라는 게 나비처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홀로 나풀나풀 날아다니고 재빠르다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이었던 거야. 근데 이렇게 해서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나비라고 불러다가 나중에는 잔나비까지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19세기에 오면서 잔나비라는 말 말고 또 다른 말이 생기는데 원숭이 원자에다가 이 나번자에다가 성성이 성자 원숭이하고 비슷한 동물이 있어요. 그게 성성이 성자 이게 성성이 성자인데 몸이 붉어요. 이게 성성이가. 그래서 이 성성이 성자가 쓰이는 어휘가 아이들 병 가운데 성홍열이라는 별이 있어요. 성홍열. 원숭이 아이 성홍열이라는 배가 몸이 붉어지면서 홍자가 붉은 홍자예요. 막 열이 나고 하는 병이거든요. 그 성홍열의 성자를 쓰는데 이 옛날 사람들이 문자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때 문자 쓰기 좋아한다는 말이 문자가 뭐예요? 한자를 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나번자오고 원숭이 나비 원숭이죠. 원숭이와 비슷한 성성에서 원성이란 말을 갖다가 썼어. 원성이란 말 쓰다가 원성이 나중에 의미 말해서 어란 몸보다는 어라는 몸이 전설 몸이라고 발음이 원성이 되고 거기다가 여기서처럼요. 잔나비에다가 명사인 점비사 달라붙은 것처럼 여기도 이 몸이 추가돼요. 근데 그것이 다시 원숭이가 돼요. 원숭이. 그래서 오늘날 원숭이라는 말이 생기는 거야. 원숭이라는 말이.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본 원숭이와 관련된 말이란 얘기야. 근데 왜 그러냐? 이 글자가 아홉째 지지로 쓰여지면서 아홉째 지지가 상징하는 동물이 잔나비띠, 원숭이띠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사실 납신보다는 더 근원을 찾아 올라간다고 치면은 아홉째 지신 때문에 나비라는 뜻이 나왔으니까 아홉째 지신을 표현해야 되는데 아홉째 지신도 사실 아홉째 지신이라고 하면 안 돼. 별신자가 더 본의에 가까워. 그럼 왜 별신자라고 해야 되느냐? 이 글자의 옛날 글자가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됐어. 이런 식으로 표현됐. 이게 뭐냐면요, 번개가 치는 상황이에요. 지금 번개가 하늘에서 번개가 꽝 오고,
꽝 치면서 이 전화덩어리들이 이제 그 옆에서 막 생기나고 막 현상들 막 이렇게 점들이 막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원래 번개가 치는데 이게 번개 관련되는 글자야. 후대로 오면서 이게 바로 정형화돼서 이렇게 쓰인 게 이게 번개와 관련돼 가지고 이게 진짜 선으로 이렇게 바뀌어 선으로 이렇게 선으로 바뀌는데 그래서 요 형태가 원래 번개와 관련돼야 되거든요. 번개와 관련돼야 되는데 후대로 오면서 번개라는 뜻은 그 뜻을 좀 더 분명히 해서 이게 기상현상에서 일어나. 비우자. 그래서 비유자를 붙여. 글자에다 비유자. 우리가 구름이 멍게 피어나는 현상에서 나온 자 이 글자가 구름을 뜻하는 글자였는데 이르다는 뜻으로 쓰니까 구름 글자 이렇게 쓰다니 이렇게요. 오늘날 자기 뜻을 이르다 주고 번개를 구름을 나타내는 글자 비유자를 붙인단 말이에요. 이게 번개가 칠 때에 나는 소리, 천둥 소리를 뜻하는 말이 우레예요. 우레. 그 우레가 이게 전화 현상들이 가끔 생기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점으로도 이렇게 동그랗게도 점으로 표현했다 동그랗게도 표현하고 나중에는 네모나게도 이렇게 표현돼 이렇게 네모나게도 밭전자 형태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밭전자 4개를 쓰면 이게 우레래자예요 원래. 예. 이게 우레래자예요 우레래자. 예. 우레가 한자어가 아니에요. 울다라는 말과 관련돼 있어요. 우레래자인데 후대로면서 이 글자도 어떻게 돼요? 우레래자도 조금 전에 이 글자가 구름에 띄었지만은 비유자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쓰죠. 이렇게 해요. 이렇게 쓰는 것처럼 이것도 비유자를 붙여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우레래자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다가 소전에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소전에 와가지고 줄여요. 그래 하나 그렇지 하나 줄여서 이렇게 뒀어 이렇게 박갈피래자처럼 이게 요거 밭전자 3개 쓰면 이거 박갈피래라는 글자예요. 이것과 이것이 서로 달라요. 이게 음이 근데 마치 똑같지만은 3개를 쓰면 박갈피래자고 4개를 쓰면 우레래자야. 그런데 이 우레래자가 바로 이게 번개가 칠 때의 그 전화덩어리를 갖다 이렇게 펴는 거예요. 전화덩어리들 정기적인 이게 하늘에서 우리가 정전 현상 이렇게 막 갑자기 뭘 닿았을 때 막 끼리끼리는 전기 현상 있잖아요. 하늘에서 일어난 정전 현상이라고 봐야 돼 번개가. 근데 그게 빛이 이렇게 전화덩어리 빛이 이렇게 비춰지면서 번개는 빛과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는 소리와 관련돼 있는데 그 소리가 시긴 하지만은 그때 보이는 번쩍이는 전화덩어리를 갖다가 표현했다고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뜻 좀 더 분명히 해주기 위해서 비유자를 붙이고 그리고 나서 박갈피래자로 어떻게 소전에서 바뀌면서 그걸 한자에서 많은 걸 3개를 하나로 쪼긴다고 해서 오늘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래자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박갈피래자는 꼭두각시래자 괴뢰도장할 때 쓰는 꼭두각시래자라든지 또는 여러 포겔루자 여러 시기를 포갠다 이게 포겔루자 포겔루자도 후대로 오면서 하나로 줄어들어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다고 할 때 쓰는 루자 3개가 하나로 줄어들어 여기서도 3개가 하나로 줄어드는 거 있잖아. 근데 요 포겔루자의 원래 글자나 꼭두각시자에 보이는 요 형태는 박갈피래자고 이거 우레래자를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것의 초전 형태는 이게 우리 박갈피래자는 상관없어. 사실은 3개를 하나로 줄인 것뿐이야. 여기에 유추된 것뿐이야. 이런 글자에 유추된 것뿐이야 사실은. 근데 그 글자도 애초에는 전화덩어리요. 번개가 칠 때 전화덩어리를 갖다가 이렇게요. 밭전자 형태로만 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글자에 비유자가 달라붙은 글자는 번개와 관련된 이 형태에서 나온 번개와 관련되는 글자는 비유자를 붙였는데 위에서 너무 아래로 길어지니까 그걸 핵을 갖다가 밑에 핵을 일부러 줄이면서 변화를 시켜가지고 오늘 이렇게 쓰고 있어요. 번개 자체.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번개와 관련되는 글자, 번개. 번개와 관련되는 글자인데 번개가 위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이렇게 내리치면서 펼쳐지는 모양이기 때문에 펴라는 뜻을 지니겠어. 펴. 그러니까 이게 이 글자가 원래는 번개를 뜻하고 펴다는 뜻도 있어. 펴다. 번개가 하늘에서 땅으로 이렇게 펼쳐지니까. 그런데 번개를 나타내는 글자는 비호자를 붙이면서 글자 핵을 변화시켜가지고 오늘 이렇게 쓰고 펴다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써버린단 말이에요. 네. 왜 그러면 자기 뜻을 갖다가 번개나 펴다의 뜻인데 이게 9개 지신으로 옛날 사람들이 연을 위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9개 지신으로 갖다 써버리니까. 자 다시 얘기해 줄게요. 이 글자의 옛날 글자를 보면 번개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치면서 펼쳐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번개와 펴다는 뜻이 있는데 번개를 나타내는 글자는 여기 우레일자라든지 구름자에서처럼 비우자를 붙여서 오늘날 변화돼서 이렇게 쓰이고 펴다의 뜻은 사람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쓰였어요. 근데 왜 번개와 펴다를 이렇게 썼냐면은 이게 번개나 펴다의 뜻보다는 요 글자로 빌어서 썼다니까요. 9개 지신으로. 이게 9개 지신으로 쓰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 9개 지신으로 써라 이거야. 나는 내 뜻을 좀 더 분명히 하겠다 해서 비우자 붙이고 사람자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쓰이는데 그런데 이제 그 9개 지신이 원숭이 띠와 관련했는데 원숭이는 옛날에 나비라고 했으니까 납신이라고 보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정리됐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이 신자를 그러면 어느 날 뭐라고 보는 게 좋냐면은 거듭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예? 거듭 신자는 이제 펴다인데 펴는데 거듭 펴다 위에서 이제 이신이 된 뜻이라고 보고 신신당 볼 때 그러니까 이 글자 갖고 있는 번개나 펴다는 요 글자와 요 글자로 쓰고 요 글자는 9개 지신을 쓰니까 요걸 9개 지신으로 기울는 게 좋다 이거예요. 예. 9개 지신으로 기울고 거기서 이제 분화된 글자는 번개전 펴다는 펼신자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예. 요 신자가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입구자고 달라붙어서 음역 그러는데 입으로 끙끙거린다고 해서 끙끙거릴 신자인데요. 끙끙거릴 신자. 달리 또 뭐라고 들었나요? 신음할 신? 신음하다 할 때 쓰는 글자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띠신자, 큰 띠신자. 예. 옛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의관을 정제할 때 허리에다 두르는 큰 띠와 관련돼서 큰 띠 신자예요. 신사숙녀할 때 쓰이는 신자죠. 예. 그 다음에 이게 국어와 반작이라고 봐야 되는데 아까부터 시옷, 지읒, 치읒 이런 것들이 지읒, 티읒으로만 바뀐 게 아니고 기역으로도 바뀐다고 볼 수 있어요. 기역. 신이 긴이 되는데 긴이 곤까지 왔어요. 곤. 이 땅곤자. 끝도자가 들어갔지. 땅곤자. 우리가 신화신자가 뭐 이런 글자에서 구줄견자 이런 데서 음악계 신이 이게 김민할 띠자 신이 결국은 요 글자 따져보면 신이 긴이 된 거예요. 지금 김민할 띠자 신이 긴이 된 것처럼 이것도 신이 긴 곤까지 왔다니까 이게. 그래서 이것은 음이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요. 이것도 내내 이 글자가 음역할이에요. 우리가 이제 땅기자가 바로 어조사의 자가 음역해서 지가 되면서 흑도자에서 땅기자가 된 것처럼 이것도 흑도자에서 땅이 되면서 이 글자는 음역글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 9개 지신자예요. 9개 지신자는 번개전자와 펼신자가 분화돼 나오고 또 끙끙거리신 큰띠신 땅곤자에서는 음의 역할을 하고 여기 기신신자에서도 음의 역할을 해요. 신은 신인데 제사를 드리는 기신과 관련돼요. 기신신자. 자, 자 이렇게 해서 기신신자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히 들어봤는데 막바로 인자 심춘한자들이 많이 한다고 막바로 속도가 빨라지는 모양이네요. 막바로 문장풀이를 해야 되네요. 이것도 간단히 풀이를 해볼게요. 자, 먼저 풀이한 내용을 읽어보는데 제사에서는
선조가 계신 것과 같게 하셨으며 신에게 제사하면 신이 계신 듯 하셨다. 그 다음에 작게서 말씀하셨다. 내가 제사 참여하지 않으면 제사하지 않은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돼. 공자가 불특정 다수한테 제사를 지내는 마음의 자세 같은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사를 지내는 마음의 자세를 얘기해 온 것 같은데 저 사자수학 공부하신 분들은 사자수학에 보면 초원부분하여 제사 필성하라는 말이 나왔어요. 네. 초원법이라는 게 멀리 조상을 갖다가요 추모하고 근본에 보답한다는 말 아니에요? 초원법은 제사 필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 제사 필성의 성자가 뭐이냐 이거예요. 정성성자. 그렇죠. 정성성자. 이게 풍성할 성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풍성하게 지내는 그게 아니고 정성성자의 마음의 마음. 지금 공자가 이 문장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자세, 마음 같은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제사는 반드시 정성이 중요하다는 걸 갖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초원 부분 제사 지내는 것 관련돼 있고 황희정승 일화 가운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황희정승이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지내는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오늘 저희 집에 아버님 제사를 지낼 수 없겠지요?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기 집에 새끼가 새끼를 낳았으니까 근데 이제 그날이 애플 제사예요. 근데 황희정승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짐승에 아무리 짐승이 태어나면서 피도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날 제사를 지내는 게 마땅치 않다고 얘기했는지 황희정승한테 물어봤다는 게 제사 지낼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 자네 말대로 제사 지낼 수 없겠네 이렇게 해놨다니까요. 근데 좀 있다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또 물어본 거예요. 우리 집에 돼지가 새끼를 낳았는데 근데 마침 우리 오늘 제사인데 제사 지낼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럼 제사 지내도 된다고. 그러니까 마누라가 옆에 있다가 아니 똑같은 상황을 놓고 어떤 사람은 제사를 지내고 어떤 게 그래서 황희정이 그게 마음이다 이게 마음. 모든 게 정성을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인자에 따라서 제사를 지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되는 거이고 제사를 지내야 어떤 사람은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지금 사람들이 종교의 신념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도 있고 제사 아닌데 그 대답을 황희정이 얘기해 준 거야 지금. 그렇죠. 제사 지내고 싶은 지내고 싶은 사람 지내고 안 지내고 싶은 사람은 안 지내는데 다만 지내는 사람이라면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반드시 마음은 정성을 다해라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그런 일화가 생각이 나는 문장인데 글자를 보고요 풀이를 해보면은 제어제하심이에요. 제사는 있는 것과 같이 한다 이건데 살아있는 것과 같이 한다 이거예요. 네. 있을 제자는요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그 돌아가신 분이 살아있는 것처럼 하는 이유는 형식에 그치지 않게끔 한다 그 얘기죠 지금. 네. 그냥 제사를 그냥 형식적으로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지내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안 지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억지로 지내는 사람인데 그건 그냥 형식이야. 근데 진짜 돌아가신 조상이 눈앞에 와가지고 제상 앞에 앉아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지내라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제의자시며 제신이요.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갑자기 여신제요. 신이 있는 것과 같이 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자왈 공자께서 말씀해 주세요. 오 불려제면 내가 제사에 더불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으면 여불제요 제사하지 않는 것과 같다 뭐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크게 어려울 것이 없는 문장이라고 생각해서요.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배워드릴 문장은 8일편의 제13장이고 그 13장에서 배워야 될 신출한자는 바로 이 글자니 이 글자가 의미 두 개인 글자인데 일단 자세를 분석해 보면요 덧불화자가 오고요 조개 패자가 붙여져 있는데 덧불화자가 음역거래요.
옛날 글자를 보면 어떤 덮개 형태를 갖다 표현했다고 생각하면 어떤 뚜껑 형태를 갖다가 표현했다고 이게 물체를 갖다가 덮는 뚜껑의 덮개 형태예요. 그래서 요 글자가 달라붙어 쓰이는 글자로서 이런 글자도 덮는다는 뜻의 글자 아니야? 이 덮을 복자. 아니 사실은 이게 덮을 붙자죠. 덮을 뒤집을 복자예요. 복도 있고 부도 있어요. 뒤집어서 덮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을 복 덮는데 요거 돌아올 복자잖아요. 돌아올 복자. 요 글자도 음이 두 개잖아요. 네, 돌아올 복 다시고. 요 글자도 음이 두 개 글자인데 돌아올 복자 다시고자 아니에요. 복자의 음으로 쓰일 때는 덮는데 뒤집어서 덮는다고 해서 뒤집을 복자하고 그 다음에 부로 익힐 때 다시고자처럼 부로 익힐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만 덮을 복자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뒤집을 복자로 쓰여지는 글자가 뭐냐면은 복수불가 문제예요. 복수불가는 물이 담겨 있는 그릇을 갖다 뒤집어는데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얘기고 또는 복분자 할 때 쓰는 복자도 이 글자가 맞아요. 복분자가 복분자를 어원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복분자가 동의분자를 써서 이게 자자는 오자의 한자의 한 방에서 열매 가운데 자를 붙여서 자주 쓰이는 열매가 5개가 있는데 그 오자인데 복분자, 구기자, 사상자, 토사자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엄자는 식으로 해요. 그게 신장과 방광이 좋다는 열매들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그 가운데 복분자는 이 사람들이 요강단지 이게 동이가 물동이 할 때 쓰는 동이인데 요강단지 같은 걸 뒤집어본다고 했는데 이게 복분자 많이 것도 그게 아니고 옛날에 방송에 보니까 이게 복분자 열매가 있죠. 빨간 열매요. 빨간 열매가 이게 복분자 열매가 여러 개가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요. 이렇게요. 열매 이렇게 있는데 요게 딱 꼬투리가 이런 꼬투리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꼬투리에 이렇게 들어 있어 이렇게. 그러면 요것이 열매가 이렇게 열리는데 요거요. 똑 따고서 뒤집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요것이 달렸을 때는 요거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동이가 이게 동이처럼 돼 있잖아요. 동이가 달려 있을 때는 뒤집혀서 달려 있는 것처럼 돼 있다고요. 동이가 뒤집어서 달려 있는 열매라고 해서 복분자지 오강이 뒤집어진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사실은. 오강이라고 했는데 요강. 제가 오강이라고 보고 선생님 묻네. 어려서 오강 했거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복분자나 복수불가문의 복자하고 불자는 부계공사 옛날 청계천에 사냥 도심을 지나가니까 뭐 생활옷을 써가지고 인왕산하고 북악산 사이에서 발원지가 인왕산과 북악산 사이거든. 거기서 물이 막 큰 물이 지면은 막 토사가 내려와가지고 막 지고 그러니까 냄새가 나니까 덮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그걸 다시 뜯어냈지만은 그건 잘한 일이죠. 잘한 일인데 이게 덮는 과정을 갖다가 얘기할 때는 부계공사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를 하도 있다 보니까 복계공사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부계공사가 원래 맞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얼굴 나쁜 짓 하는 놈들 자기 얼굴 가린다고 얼굴 덮어놓고 뭐 나쁜 짓 해. 복면도 부면이 맞아. 근데 사람들이 언중들이 부면이라고 그럴 걸 복면으로 쓰고 부계공사를 거 복계공사 쓰는데 다중들이 약정속성 많은 사람들이 마치 약속이 된 것처럼 써보면 그걸 약속에 의해서 정해지다시피 풍습에서 이루어졌다 이거 풍습에서. 그래서 오늘날 부계공사 부면하지 않고 복계공사 복면 이렇게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약정속성에 의해서. 근데 이럴 때에 쓰이는 글자가 덮불자인데 그 덮개 영상에서 나왔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건 조개 패자는 뭐 재물 관련된 글자라는 이 조개요. 자폐라는 조개 관련돼 가지고 이루어진 글자죠. 예, 조개 패자인데 이게 조개는 보패의 온말인 보배의 온말인 보패라든지 또는 폐물에 쓰이는 글자인데 기한 재물 관련돼 있는데 아가 음의 역할을 하는데 가로도 쓰이고 고로도 쓰여요. 음이 두 개 있는 글자예요. 근데 이게 조개가 재물 관련돼 있는데 재물을 주고받으면서 장사를 할 때는 고로 쓰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이름으로 쓸 때 가가 되는데 사람의 성으로 쓸 때는 가로 쓰이 가도. 그렇죠. 그 태고라는 말이 태고라는 정부가 있는 말이죠. 태고라는 말이 가는 시험에 나오는데 태고라는 말과 관련돼서 등장하는 인물이 가도라는 인물인데 가도요. 그 가도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성으로 쓰일 때는 이 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의미인데 이 장사를 하면은 장사를 하는 과정에서 물건에 정해진 일정한 값이 있어. 사람들이 정해놓은 일정한 값. 그래서 이게 장사를 하면서 값이란 뜻이 있는데 값이란 뜻은 호대로 하면서 사람들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사람을 한 번 더 붙여서 이렇게 쓰면서 이때는 다시 가로 돌아가지고 가로 쓰는 거예요. 값. 이게 장사 고자에서 이 글자에서 분화돼 나온 글자 이게 값. 가격, 헐가, 고가 뭐 할 때 쓰는 글자. 가치 뭐 할 때 쓰는 근데 이 장사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장사가 아니에요. 돌아다니면서 하는 장사는 장사상자예요. 이게 장사상자고 이것은 앉아서 하는 장사를 말하는 거예요. 앉아서 딱 가게를 차려놓고 그거 딱 앉아가지고 하는 장사예요. 사람들 오는 손님들한테 이제 사람들 오면 이제 뭐 일어서서 뭐 판매도 해야겠지만은 안 돌아다니는 장사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는 걸 드시고 나중에 배우에 좌우지에 설명할 기회가 있지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요. 자꾸 이렇게 쓰셔야 네, 이렇게 써야 될 글자는 이제 중요한 글자, 필요한 글자 이런 데서 쓰여지는 글자지 이건 덧붙였다고 상관없는 글자야. 이게 사람들이 이것과 이것을 그냥 같은 통역에서 섞으려고 보는데 사실은 이 글자하고 이 글자를 구분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게 글자를 만든 사람도 그걸 글자를 구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덧붙일 자를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사실 하나 두고 이거 필요할 글자 이런 글자 나중에 할 때예요. 더불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딴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예요. 좀 속도감 있게 좀 수업을 좀 진행해 볼게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아체말 밑자리에 뭐 사람을 현혹시키는 미약 뭐 할 때 쓰이는 미자가 바로 이 글자를 쓴 것을 알고 있는데 요 글자는 이 계집여자하고 눈썹 밑자가 합쳐져 있어요. 눈썹 밑자. 계집여자는 여자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길상 같은 걸 하고 있다고 보라고 있죠. 제가요. 길상 같은 걸 생산적인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여자와 관련된 계집여자고요. 두 손을 5개 모으고 있는 여자라고 설명하지 말라고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올자는 눈썹 밑자예요. 아니 남자는 농토에서 전기 지르는 사람으로 표현하는데 여자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냐 이거예요. 이건 농사를 짓다면 이거 길쌈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눈썹 밑자는 옛날 글자로 눈이 이렇게 있고요. 눈이 이렇게 있고 눈 위에 눈썹을 갖다가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이게 최초의 눈썹 밑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이 소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눈썹의 요 부위를 이렇게 길게 이렇게 빼고요. 그 다음에 요 형태의 이렇게 눈썹 부분이요. 눈썹 부분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그 눈을 세워서 이렇게 표현했죠. 눈을 세워. 근데 그 형태가 오늘날 글자로 정형화된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글자인데 뭐 이 눈썹 가운데 위인의 눈썹을 뜻하는 말이 뭐예요? 암이죠. 암이 누에 자를 써서 누에다가
누에 남아마차를 써서 아미 아름답던 그 아미 농계라는 시에 보면 나오죠. 아미 저 예전 국어 시험에도 가는 거다 나왔는데 아미 뭐 할 때 쓴 글자 미간을 찌푸리다 뭐 할 때 쓴 글자예요. 초미지거 눈썹을 태우는 급함이죠. 아미산을 때 쓰이는 자는 산 이름 밑자예요. 산 이름 있잖아요. 산 이름 밑자인데 저 중국 도교나 불교에서 저 신성한 상으로 여기는 산까지 하나인데 우리 그거 산같이 저 재현을 저 경복궁 교태전 뒤에가 뭐 후원에다가 굴뚝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저 꽃장식 같은 거 해놓은 굴뚝들이 있고 뭐 하는데 그게 아미산 그 언덕 후원이 원칠골 많이 심어져 있고. 맞아. 지금은 원칠골 많이 죽었더라고. 원칠이라는 것이 의도를 갖고 심었는데 환당 원래 원칠이가 은암초라고 해가지고 자식을 그 교태전에 있는 왕비들이 자식을 왕자들 많이 낳아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은암초라고 그래요. 원칠을 꽃을 갖다가 은암초 마땅할 우자에다가 산에 남자 마땅히 산에를 낫게 해주는 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교태전 후원에다가 원축꽃을 이렇게 많이 심었는데 요즘에 보면은 사진 같은 데 보면은 원축꽃이 안 보여. 거의 다 죽어가지고 죽었는지 그 의도를 가지고 원축을 그걸 경복궁에서도 관련 사람들이 거기다가 계속해서 원축꽃을 심어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그걸 원추리를 왜 심어야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그냥 방치해두고 있는 거야. 이게 산 이름 남이산에는 이게 산 이름 밑자 이걸 잘 써요. 네. 우리 선생님 얘기해서 이런 글자들. 선생님 그 옛날에 무유소설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여자들은 무유소설 안 보지. 자, 안파 있잖아 안파.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소고자예요. 소고자. 그 글자까지 하고 싶을까요? 소고자 저 시간 좀 또 걸리지 않아요? 시간이 왔어요? 그러면 네. 쉬는 시간 갖고 나와서 그러죠. 아니 뭔 한 시간 이렇게